네, 그 다음은요, 빈출 개념 5번 정연파 교류의 크기입니다. 이 파트는 교류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순식값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균값, 실호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류에서는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직류의 크기, 뭐 표현 방법. 근데 직류는 당연히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직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들직이죠. 이렇게 일정한 파형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직류 전압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하면은 얘를 10V라고 할게요. 그럼 이 10V는요 순식값도 돼요. 순간적인 값이 순식값이거든. 순식값도 10V, 최대값도 10V, 평균값도 10V, 실호값, 아직 실호값 안 배웠지만 당연히 실호값도 뭐가 돼요? 10V밖에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10V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10V가 되는 거니까 직류에서는 이런 개념을 안 나눈다. 근데 교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죠? 매 순간순간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순식값, 실호값, 뭐 최대값, 평균값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순식값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 순식값은 순간적인 어떤 특정 t 시간에서의 값이 얼마인가, 크기가 얼마인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를 표현할 때 사인으로 표현을 하죠. 그럼 사인파를 볼게요. 우리가 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파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사인 세타의 파형.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이제 사인 세타의 파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세타라고 할까요? 그리고 전압의 파형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이 됩니다. 얘가 1이고요. 얘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죠. 요 개수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인 세타의 개수는 뭡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 마이너스 붙이면 당연히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식값은 분명히 시간 t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크기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간 t. 근데 이 식 보시게 되면은 t가 없어요. 세타에 대한 값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 t라는 함수가 들어가게끔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각 속도, 각 주파수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메가라고 했죠. 각 속도 오메가는 시간분의 뭐였습니까? 이동한 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다. 그럼 얘를 세타에 관해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오메가 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세타를 뭐로 바꾸겠다? 오메가 t로 다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오메가 t.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로 바꿔주면은 이 그래프도 뭐가 됩니까? 세타가 아니라 오메가 t죠. 세타는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야지만이 t에 관해서 어떻게 크기가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얘를 전압의 그래프니까 뭐 vt다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전압의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얘는 1이긴 한데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최대값이 vm이다라고 할게요. m은 max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최대값. 즉 sin 오메가 t 앞에 개수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vm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는 vm이 뭐였어? 1이니까 최대값이 1이었던 거죠. vm이 2면 2, vm이 100이면 100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식을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 t에다가 플러스 세타라든가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저게 더해지고 빼지는 요 세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위상. 이 위상은 위치와 상태의 줄임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형의 위치나 상태를 바꾸는 값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위상을 바꾸는 치구다. 그럼 여기서 vm은 뭐라고요? 최대값이다. 최대값이다. 이 정도 개념. 최대값.
그래서 지금 요 식이 이 순식값의 일반화된 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식값을 표현하라. 자,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위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상. 제가 파형을 3개를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파형은 이 친구입니다. 자, 이러한 파형을 하나 그려봤어요. 그럼 얘를 뭐 VA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VA다. 그럼 VA의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뭐 VM이다 라고 잡아볼게요. VM이다. 그러면은 VM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VM의 사인에 뭐가 됩니까? 오메가 t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순식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파형을 그려볼게요. 이러한 파형. 이러한 파형. 자, 이러한 파형. 이 파란색보다 뭔가 뒤로 밀린 느낌인데, 자,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은, 자, 스타트 지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스타트 지점에서 세타만큼 차이가 나도록 그렸어요. 그럼 얘를 B다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이러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그래프.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뭐 VC다라고 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세타만큼 이렇게 이제 또 파란색과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VB부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VB. 자, 파형 자체는 똑같은 파형이죠. 그래서 최대값도 뭐가 됩니까? VM이 되는 거죠. VM의 사인에 오메가 t 요까지는 같아요. 같은데 위상의 차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세타를 더하냐 빼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요 가로축은 뭐였습니까? 오메가 t였죠. 자,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오메가 생각하지 마시고 t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맞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초록색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어요. 맞죠? 가장 먼저 등장을 했죠. 우리가 초록색을 1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두 번째로 등장한 애가 파란색이죠. 그럼 파란색을 우리가 2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등장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3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파란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색은 지금 늦었죠. 3등이니까. 그럼 세타만큼 늦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예요. 마이너스 세타. 여러분 이거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마이너스 세타다. 자, 그러면은 VC는 뭐가 됩니까? VC 역시도 최대값이 VM이죠. VM의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파란색보다 먼저 나왔죠.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늦게 등장하면 마이너스, 먼저 등장하면 플러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VA와 VB의 위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상의 차.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이를 구할 때는 그냥 양수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위상이 플러스 0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위상차를 구하라 하면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빼주시면 돼요. 자, 빼주시면 되는데 이 숫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0과 마이너스 세타를 빼주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 세타를 빼주면 되죠. 그럼 플러스 세타가 위상차다. 그러면은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의 위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0도죠. 0도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세타에서 0을 빼면은 얘네들도 어쨌든 세타만큼의 위상차가 난다. 자, 이런 식으로 위상차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위상차를 구할 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아까 전에처럼 그냥 단순히 빼는 경우는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인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물론 코사인으로 통일돼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인으로 통일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메가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족이 되었을 때만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도 이렇게 위상차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둘 다 사인이고
오메가로 다 같죠. 전부 다 사인이고 오메가로 같기 때문에 얘네들 다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다. 최대값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사인 같아지고 오메가 다 같아지면은 이렇게 그냥 뒤에 있는 숫자를 빼버리면 된다. 그럼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라고 가지고 왔는데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E1이 141 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이다. E2 150 코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t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오메가죠. 얘가 오메가예요. 오메가가 120 파이다 라는 거고. 그럼 얘도 t 앞에 있는 게 뭐죠? 오메가죠. 그럼 얘가 오메가가 120 파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메가가 그냥 수치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오메가는 일단 같아요. 같은데 지금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죠. 그럼 위상차를 못 구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사인으로 통일을 한다. 그 말은 자, 사인을 냅두면 되는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를 코사인을 사인으로 어떻게 바꾸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90을 하면은 사인으로 뿅 바뀐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150에다가 사인에 120 파이 t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었는데 여기에다 뭐를 내줘라? 플러스 90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이 뭐로 바뀌었다? 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50에 사인으로 바뀌고 120파이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t에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6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위상차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인으로 둘 다 통일되어 있고 오메가가 같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 걸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빼면 되는 거예요. 뺄 때는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30과 플러스 60을 빼주면 된다. 근데 위상차니까 보통 크기가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60에서 마이너스 30 뺐으니까 90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상차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은요, 평균값이에요. 이 평균값은 교류를 직류로 나타낸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류표형이 나왔을 때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주기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면적을 주기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바로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이었죠, 시간. 한 파형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평균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편안하게 막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은요. 예를 들어서 10초가 걸렸다라고 할게요. 자, 10초가 걸렸고 자, 이 넓이는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우리가 속도 곱하기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우리가 오메 법칙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 곱하기 시간은 뭐라고요? 이동한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이동한 거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m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속도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전체 몇 초 걸렸습니까? 10초 걸렸죠. 10초.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얼마입니까? 100m죠. 평균 속도는 뭐라고 합니까? 10m/s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의 평균 값은 대충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10m/s. 어찌됐건 이 넓이 자체는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100m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란색 그래프에 이제 평균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매 순간순간 속도는 10m/s 아니겠지.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초당 10m를 가서 10초에 100m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평균값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뭐로 나눴습니까? 시간으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기에서도 평균값을 구할 때 면적을 뭐로 나누면 된다?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밑에 이 정연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연파다라고 하는 건 사인파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인파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면적을 주기로 나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주기 동안의 면적. 그럼 여기서 주기는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되겠죠. 이게 2파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여러분들이 일단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팁인데 여러분들이 이 면적을 구하려면 적분을 써야 돼요. 근데 적분을 써야 되냐? 적분을 쓰지 않고도 그냥 수치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팁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의 그래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인 세타의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은 이 사인 세타는요, 자, 요 면적이 무조건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의 요 면적은 2다. 얘도 당연히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요 넓이는 무조건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사인 세타는요, 최대값이 뭐일 때? 1일 때는 무조건 2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VM 사인 세타다라고 하겠습니다. VM 사인 세타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 그냥 VM은 붙여주면 돼요. 2V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2V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을 구해야 돼요. 자, 요 그래프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일반화된 그래프다라고 해서 최대값이 있어요. 최대값이 VM으로 존재를 하죠.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2V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넓이는 2VM이다. 2VM이다.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VM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주기 동안의 면적,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VM 마이너스 2VM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평균값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주기가 아니라 반주기의 평균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주기, 그럼 파이까지의 평균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까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2VM. 그럼 얘를 뭐로 나눕니까? 주기로 나눈 거죠. 근데 이때는 반주기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파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분의 2VM이 정연파의 평균값이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알고 싶다면 파이분의 2를 계산을 하면은요, 약 0.637이 나와요. 그래서 0.637VM이 된다라는 겁니다. VM.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0.637VM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최대값의 약 63%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최대값은 얘였죠.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은 어디에 있어요? 이 최대값의 한 63%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류를요, 이 교류를 우리가 어쨌든 반만 구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걸 모래 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을 이렇게 모래가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는데 얘를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면 뭐가 돼요? 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모래가 여기로 다 온 거죠. 저 그림이 이상한데 요 모래 양과 요 모래 양은 어때요? 같다라는 거예요. 요 모래 양이 여기로 온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럼 여기에 모래 양도 어디로 온 겁니까? 여기로 온 거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러한 모래 언덕을 손으로 평평하게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평균값이 된다라는 거. 자, 요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시록값입니다. 사실 이 시록값이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압, 전류 이런 애를 전부 다 시록값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몇 볼트 씁니까? 220V 쓰죠? 220V가 뭐예요? 시록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별다른 조건 없이 주어진 전압이라던가 전류는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시록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압 200V, 전류 10A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전부 다 시록값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평균값이라든가 뭐 최대값이라든가 수식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에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시록값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록값의 의미가 뭐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값이에요.
보시면은 교류를 똑같은 전력을 내는 직류로 나타낸 값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균값은 단순히 교류를 직류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실호값은 똑같은 전력을 내는 직류로 나타낸 것이다. 전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류를 똑같은 전력을 내는 직류로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제 교류의 전압과 전력의 크기는 통상 실호값으로 나타낸다. 보편적으로 쓰는 게 실호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실호값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은 얘는요, 같은 저항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직류와 교류를 흘렸을 때 각 저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력 P가 되는 거죠. 얘가 같아질 때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같은 저항입니다. 다른 건 뭐냐면은 얘는 교류 전압원이에요. 이렇게 물결 표시로 된 게 교류 전압원입니다.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항에서의 발생하는 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류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볼게요. 이 전류를 우리가 스몰 it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류 같은 경우는 전류가 매 시간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때 전력은 i제곱 r이죠. 그래서 it제곱의 r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직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류가 항상 일정해요. 얘는 i, 그냥 상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P는 i제곱 r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호값은 뭡니까? 얘랑 같아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변할 때마다 이 전류를 제곱을 해서 저항을 곱해야지만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전력을 다 구해가지고 다 더한 값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어떤 일정한 전류로 그냥 전력을 표현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가 같아질 때가 뭐가 되는 거다? 실호값이 된다. 그럼 여기서 저항은 어차피 날아가죠. 같으니까 날아갑니다.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요 i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실효 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전류는 뭐예요? 지금 교류 전력만큼 만들어낸 직류의 전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실효 전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R분의 V제곱으로도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R분의 V제곱으로 구해서 V를 구하면 그 V는, 여기서의 V는 똑같은 전력을 만들어낸 전압이니까 실효 전압이 된다. 간단하게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연파의 실호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실호값은요, 그 공식이 좀 복잡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실호값, 정연파의 실호값은요, 최대값을 뭐로 나눈 거다? 루트 2로 나눈 거다. 정말 중요합니다.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루트 2분의 1이 약 0.707vm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만은 최대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약 70% 정도다. 그래서 아까 평균값은 63% 정도, 그리고 실호값은 70% 정도가 된다. 당연히 평균값보다 실호값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호값도 어쨌든 직류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연파가 있을 때 우리가 평균값은 이 정연파 최대값의 63%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실호값은 최대값의 0.707 70% 정도로 표현된다. 자, 요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빈출 개념 6, 각 파형들의 실호값과 평균값입니다. 사실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형들이 나오는데 그 파형들에 대한 실호값과 평균값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균값은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실호값은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암기를 안 해도 되는 평균값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본 정연파가 됩니다. 이 기본 정연파는 사실 앞에서 했죠. 우리가 정연파 같은 경우 실호값은 최대값의 루트 2로 나눠라. 평균값은 파이 곱하기 VM이다. 평균값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면적을 주기로 나누라고 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주기까지의 면적을 구합니다. 이 면적 뭐라고 했어요? 2VM이라고 했죠. 그냥 2VM만 기억하면 돼요. 2VM. 이게 최대값이 VM일 때. 그럼 얘를 뭐로 나눈 겁니까? 파이로 나눈 것이 뭐가 된다? 평균값이 된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전파, 정연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정연파인데 전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파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전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연파에서 음의 값이 다 올라온 거예요. 양수로. 그래서 요거를 전파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파의 평균값과 실호값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파, 정연파가 어떻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균값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파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맞죠? 그러면 파이가 뭐가 된다? 주기가 되는 겁니다.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파형이 계속 나타나죠. 그럼 한 파형 나타날 때의 시간, 그게 바로 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평균값은 주기를 면적으로 나누라고 했죠. 그런데 이 면적이 뭐예요? 2vm이죠. 2vm 나누기 파이니까 당연히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전파랑 정연파랑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기본 정연파와 전파 정연파는 값이 똑같다. 그 다음은 반파 정연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파 정연파는 전파랑 비교하면 쉬워요. 반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절이 없게 그려져 있죠. 그럼 이 친구 평균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주기가 지금 2파이죠. 왜냐면은 지금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또 있고 없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2파입니다. 그럼 2파이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2파이까지 넓이 얘밖에 없잖아요. 얘 얼마라고 했습니까? 2vm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2vm을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파이분의 vm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냥 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2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2vm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vm을 2파이로 나눈 파이분의 vm이 평균값이 된다. 이게 이제 반파 정연파입니다. 그 다음 구형파, 사각파 보도록 할게요. 이 구자가 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형파 또는 사각파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실호값이든 평균값이든 VM이 됩니다. 왜냐? 자, 이 친구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러한 파형이 주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파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파형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를 뭐라고 할 수 있으면 2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쵸? 우리가 이러한 파형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뭐마다? 2파이마다. 그러면은 2파이까지 뭐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가 이제 최대값이 VM이죠. 그럼 요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VM 곱하기 파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VM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파이 VM이다. 근데 요 넓이도 뭐가 되는 겁니까? 파이 VM이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VM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VM입니다. 그럼 앞에서 정연파랑 마찬가지로 면적을 구했더니 0이 돼요.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반주기까지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주기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요까지의 평균. 근데 잘 보세요. 요까지의 평균을 구한다는 건 뒤에 거는 그냥 싸그리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형만 남죠. 그쵸? 근데 사실 얘는 뭐예요? 직류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거 그냥 요거 없애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뭐야? 그냥 직류잖아요, 직류. 그럼 직류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최대값이 VM이라고 했죠. 그럼 직류는 VM이 뭐가 된다? 최대값.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실호값, 얘가 평균값.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VM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파 구형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형파는 자, 이러한 형태인데 반파니까 요 반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반파 구형파가 된다. 그럼 얘들 일단 평균값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기가 2파이죠. 그렇죠. 2파이마다 지금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반복이 되니까 그럼 2파이까지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2파이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2파이까지의 면적은 뭐가 됩니까? 이 VM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 VM이 되는 거죠. 사각형이니까. 얘를 뭐로 나눈 거야?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2분의 VM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구형파 평균값이 VM이었는데 한쪽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2분의 VM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줘도 되고 이거 뭐 그림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삼각파와 톱니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평균값 보면은 당연히 2분의 VM이에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구형파랑 비교해보면 돼요. 구형파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요런 애가 계속 반복됐어요. 맞죠? 구형파는 2파이마다 잘 보면은 면적을 구하는 건데 지금 사각형에서 삼각파는 뭐가 됐어요?
삼각형이 되었잖아. 사각형이 삼각형이 되었죠. 넓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2분의 VM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뭐 구해보면 됩니다. 뭐 이러한 개념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주기는 2파인데 지금 보면 이 넓이랑 같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니까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제로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 해석해라? 파이까지 해석을 해라. 그러면은 파이 분의 요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요게 이제 VM이라고 했을 때 요 넓이가 요 길이가 뭐야? 파이죠. 그러면 사각형이면 파이 VM인데 삼각형이니까 파이 VM을 뭐로 나눈 거야? 파이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파이 약분되면 2분의 VM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삼각파라고 하고 얘를 일반적으로 이제 톱니파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 삼각형이 뭐예요? 약간 직각삼각형처럼 바뀐 거니까 똑같은 파형이다. 그냥 똑같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값은 정리를 했고 이제 실호값 볼게요. 자, 그러니까 실호값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정연파의 실호값은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면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하면서 모를 수가 없어요. VM을 루트 2로 나누었다.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이걸 모르면 조금 부끄럽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무조건 기억을 합니다.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실호값이다. 우리가 정연파에서 실호값을 꼭 기억해요. 우리가 대부분 정연파니까. 전파 정연파는 기본 정연파랑 실호값이 어떻다? 같죠. 루트 2분의 VM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반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반파죠. 반이기 때문에 2로 나눈 겁니다. 최대값을 2로 나누었다. 반이니까 2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구형파, 사각파 같은 경우는 뭐 실호값이나 평균값이나 VM이니까 여러분들이 구형파 나오면 땡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기 어렵지 않고요. 네, 그 다음은 반파 구형파입니다. 우리가 반파 정형파는 실호값을 구할 때 최대값을 2로 나눴어요. 얘도 일단 반이죠. 자, 2로 나누는데 얘는 구형이야. 오래됐어. 그래 막 먼지가 너무 쌓여 있어요. 먼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덮개로 덮어준다 라고 해서 뭐 어이가 없겠지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다. 그래서 반파 정연파는 VM 나누기 2, 반파 구형파는 루트를 씌워야 된다 해가지고 루트 2분의 VM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삼각파 톱니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파 톱니파는 보면 삼각형이 맞죠. 삼각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삼각형 3을 생각을 해서 루트 3분의 VM이다. 3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은 빗줄기는 7번 파고율과 파형률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파고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실호값분의 최대값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최대값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파형의 어떤 높은 정도, 쉽게 말하면 날카로운 정도를 뜻을 하고 파형률이다라고 하는 건 평균값분의 실호값입니다. 그래서 위에 실호값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파형의 매끄러운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파고율 공식, 파형률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우리가 앞에서 정연파의 최대값, 실호값, 평균값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연파에서 최대값이 얘가 되겠고 실호값은 최대값에 제가 뭐 0.707VM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VM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70% 정도,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다 라고 해서 파이분의 2가 뭐 0.637이다 라고 하면서 한 60% 정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자, 위에서부터 우리가 파 고율이잖아요. 이게 높을 고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 고율이니까 위에 있죠. 파 고율을 제일 위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 파형률을 적어줍니다. 그럼 파 고율은 뭐가 됩니까? 실호값분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파형률은 뭐가 됩니까? 평균값분의 실호값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절대로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빈출개념 8번에 뭐 각 파형 평균값 실호값 파형률 파고율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빈출개념 6번과 7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겁니다. 표로 정리를 해서 사실은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은 시험 문제 틀릴 거 없다. 그래서 각각 파형에 대한 우리가 실호값과 평균값은 다 기억을 했고요. 각각의 이제 파고율과 파형률을 지금 이제 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고율은 어떻게 구했어요? 최대값을 실호값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정연파 같은 경우는 파고율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을 실호값으로 나눴으니까 VM 약분되면서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방파 정연파도 VM을 예로 나눴죠. 그럼 VM 하면서 2가 되는 거죠. 구형파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실호값, 평균값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고율, 최대값도 뭐예요? 최대값도 VM으로 갔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나눠봤자 전부 다 파고율은 파형률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요거는 쉽게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형파가 나오면은 아주 땡큐라는 겁니다.
그럼 반파, 구형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얘 어떻게 됩니까? 파고를 구하면은 VM 나누기 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도 삼각파도 VM 나누기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3이 되죠. 잘 보시면은 이 파고일은요, 여러분들이 실호값을 구했잖아요. 그럼 실호값에 개수들 있죠, 개수들. 얘네들 역수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을 역수, 2분의 1을 역수, 1을 역수, 루트 2분의 1을 역수, 루트 3분의 1을 역수하면 루트 2, 2,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파고율인 실호값의 역수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 근데 굳이 안 외우더라도 그냥 파고율이 뭐예요? 최대값 나누기 실호값 공식만 기억하시면은 뭐 시간 얼마 걸리지 않죠. 그냥 나눠줘도 상관없다. 근데 우리가 파형률 같은 경우는 실호값을 뭐로 나눈 거예요? 평균값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준다? 나눈 값이 전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실호값과 평균값을 기억하셨으니까 실호값을 뭐로 나누라? 평균값으로 나누면 파형률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빈출 개념 9번 복소수법, 삼각함수법, 극형식법입니다. 자, 요 내용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 개념적으로 조금 깊게 설명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그리고 전기를 최소한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자, 그 내용들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사실은 복소수법, 뭐 삼각함수법, 극형식법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지금 보면은 200 루트 2 사인 377t 플러스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순식값이죠.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 있죠. 이거 순식값이라는 겁니다. 순식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값과 실호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인에 붙어있는 개수가 뭐가 된다? 무조건 최대값이 된다. 최대값은 200 루트 2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실호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사인 파형이죠. 사인 파형은 뭐예요? 정연파라는 겁니다. 정연파 같은 경우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라고 했죠. 그럼 실호값은 20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눈 2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단위까지 적어주면은 뭐 둘 다 볼트가 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은 쉽게 구했고요. 2번에 이제 주파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각 주파수 또는 각 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7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오메가는 2파이 f다 라고 외웠습니다. 맞죠? 2파이 f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f지 않습니까? 그럼 f다 라고 하는 거는 377 나누기 뭐가 되는 겁니까? 2파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 파이에 이제 3.1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 약 60Hz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얼마다? 60Hz다. 사실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 우리나라에서는 60Hz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오메가가 377로 등장하는 경우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377만 보면 뭐다? 60Hz구나. 바로 이렇게 암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377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극형식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거 중요합니다. 3번, 4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극형식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각도, 자, 각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각도 표시해 주시고 각도로 표현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식값이죠. 이 순식값을 극형식법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크기는 실호값의 크기, 실호값 크기. 실호값의 크기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순식값이 주어졌을 때 극형식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일단 얘의 실호값은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 그럼 실호값 적어줍니다. 200. 그리고 각도 표시를 해줘요. 각도 표시. 그리고 각도는 뭐냐면 위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호값과 위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위상은 뭐라고 했어요? 얼마가 더해져 있습니까? 플러스 30이 더해져 있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30도.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극형식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어렵지 않죠? 얘를 자, 이렇게 바꿀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복소수법 또는 삼각함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소수 삼각함수법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요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만약에 순식값이 주어져 있죠. 그럼 순식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얘를 극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극형식에서 복소수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꾸나?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복소평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소평면을 알기 위해서 허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이걸 뭐 개념을 막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복소평면이라는 걸 그릴 겁니다. 이 복소평면은 뭐냐면은, 이 복소라는 게 복소수를 얘기해요. 이 복소수다라고 하는 거는 실수와 허수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실수는 이게 리얼 넘버예요. 이게 실수했다.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뭐 재미도 없었지만 죄송하겠고요. 이거는 리얼 넘버고, 허수는 이미지널리 넘버다라고 해서 상상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를 합친 게 복소수가 되는데, 자, 우리가 허수는 항상 뭐가 붙냐면은 J가 붙어요. J.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J가 아니라 I라고 표현을 해요. 수학에서는 I. 왜? 이미지널리 넘버니까. 이미지널리 넘버. 적진하니까 이미지널리 넘버니까 I를 사용해요. 수학에서는. 근데 전기에서는 I가 아니라 J로 표현을 해요. 왜? 전기에서는 I 하면 뭐예요? 전류잖아. 그러니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계산기 보면은 J라고 안 나와 있고 I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냥 걔를 쓰면 돼요. 어차피 I가 J로 바뀐 거예요. 어찌됐건 실수와 허수로 표현을 한다. 요거를 평면으로 표현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축이다라고 하고, 세로축을 우리가 허수축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J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J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J가 붙고, 여기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J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200 각도 30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200은 크기죠. 자, 크기인데 플러스 2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20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200. 여기가 이제 플러스 200. 요 길이가 이제 200이 되는 거죠. 200. 맞죠? 그리고 30도 각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30이죠. 우리가 복소수에서는 요 방향이 뭡니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예요. 일단 기억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다. 그럼 플러스 3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표현이 되죠. 얘를 30도 꺾은 거니까 뭐 대략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3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200 각도 30도예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 각도 30도예요. 200 각도 30도가 된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자, 요 화살표와 요 화살표의 합, 좀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초록색과 파란색 화살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초록색과 파란색을 더한 게 빨간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여기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상상을 해주세요. 공이 있는데 동시에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당깁니다. 이 방향으로 당겨요. 그럼 공은 어디로 갑니까? 요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초록색과 파란색 힘을 더한 게 뭐가 되는 거다? 빨간색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벡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하게 벡터 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별게 아니라 벡터라고 하면은 크기뿐만 아니라 지금 방향도 고려했죠.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까지 고려한 합을 벡터의 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록색과 파란색을 더한 것은 200 각도 30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초록색의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가 여기 몇 도라고 했습니까? 30도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땅땅땅땅 내려가지고 자, 우리가 요 빨간색의 길이는 뭐라 했어요? 200이라고 했죠. 그럼 이 초록색은 200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한 거 맞나요? 200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봐봐요. 200은 뭐예요? 200은 빗변 아니에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죠. 빗변에다가 뭐를 곱하면 코사인은 뭐예요? 코사인은 얘였잖아. 얘. 빗변분의 밑변 아니에요. 빗변분의 밑변. 그럼 얘를 곱하면 뭐가 나요? 밑변이 나오잖아요. 밑변이 뭐예요? 요 길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200 코사인 30도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200에다가 얘는 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200에다가 사인 30도. 이 길이는. 그쵸? 자, 200이 뭐예요? 빗변이죠. 빗변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사인 값을 곱한 거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지 않습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 날라가면 뭐가 남아요? 높이가 남죠. 이게 삼각형이 뭐였어요? 높이랑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허수축이에요, 허수축. 근데 지금 양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J를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200 각도 30은 200 코사인 30 더하기 J 200 사인 30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개념을 알고 바꾸는 거랑 모르고 바꾸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요거를 복소수로 바꿔라 하면 그냥 200에다가 처음에는 코사인을 해줘요. 코사인 해주시고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이제 플러스 나왔으니까 플러스 200에 코사인 플러스 30 플러스 자, 항상 J를 먼저 적어줘요. 헷갈리니까 J 해주시고 그 다음은 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200 곱하기 사인에 플러스 30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뭐예요? 그냥 200 코사인 30 더하기 J 200 사인 3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무리 없이 좀 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자, 이러한 극형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럼 복소수 삼각함수로 바꾸라고 하는 거는 200 코사인 30 플러스 J 200 사인 30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삼각함수를 표현했으니까 삼각함수법이 되는 것이고 J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허수와 실수를 표현했으니까 복소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복소수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코사인 30도 넣어주시면은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계산 100 루트 3 플러스 J에 우리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0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는 극형식을 복소수법으로 바꿨습니다. 맞죠? 이번에는 복소수법을 극형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즉 100 루트 3 플러스 J100을 어떻게 200 각도 30으로 할 것인가? 잘 보시면은요, 이 극형식은요, 크기와 각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 크기와 각도만 구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그림 봅니다. 크기는요, 이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가 돼요. 이 길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100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에 루트 해주면 되죠. 피타고라스잖아요. 요 길이 뭐예요? 100 루트 3. 요 길이 뭐예요? 100이잖아요. 저희는 방향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100이기 때문에 100 루트 3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에 루트 하면은 이게 바로 20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 이 각도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가 이 각도를 모른다라고 하고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은 100 루트 3과 J200 이 두 숫자만 써야 됩니다. 이 두 숫자를 사용해서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일단은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네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 한번 구해볼게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100 루트 3분의 100이 되는 거 맞아요? 100 루트 3분의 100. 100 루트 3분의 10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뭐가 됩니까? 요 세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아크탄젠트다라고 하는 친구를 곱해줄 겁니다. 아크탄젠트. 이 아크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가 아니에요. 탄젠트분의 1이 아닙니다. 그냥 탄젠트의 역함수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탄젠트와 아크탄젠트가 만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세타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크탄젠트 100 루트 3분의 100 해주시면은 요게 얼마가 나온다? 30도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그림 필요 없이 바로 극형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크기와 위상을 구하면 되는데 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 더해서 루트 해주면 되는 거죠. 즉 100 루트 3의 제곱에 더하기 100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해주시고 위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크탄젠트 기억해 주시고 아크탄젠트 기억해 주시고 100 루트 3분의 100이죠. 100 루트 3분의 100 실수분의 허수분 실수부분의 허수부 해서 100 루트 3분의 100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죠? 200이 되는 것이고 200 각도 그리고 얘는 뭐가 된다? 30도가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의 루트 200 해주시고 위상은 아크탕젠트 100 루트 3분의 10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자, 우리가 a 플러스 jb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극형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이게 이제 크기가 되는 거죠. 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크기 그리고 각도의 위상은 아크탄젠트 a분의 b가 되는 거죠. a분의 b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원리를 알려드렸는데 계산기에 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 루트 3 플러스 j100을 극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계산기로 가능합니다. 200 루트 30을 복소수로 바꾸고 싶다. 계산기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 꼭 여러분들 많이 쓰니까 잘 정리를 해둡니다. 잘 보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위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복소수로 100 루트 3 플러스 j100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기 Shift 2번 누르시고요. 플러스 3을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아까 뭐였죠? 200 각도 30도로 바뀌어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200 각도 30도를 복수수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200각도 30도 입력하시고 Shift 2번 누르고 아까는 3번이었는데 4번을 누릅니다. 그럼 4번을 누르면은 우리가 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100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루트 3이 1.73 어쩌고 저쩌고라서 173.2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100 루트 3으로 뜨게 하는 방법 없냐? 이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173.2가 나오면 100 루트 3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에 우리가 173.2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뭐 100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면 100 루트 3을 쳐요. 계산기에 치면 얘가 173.2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구나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은 아래에 우리가 이제 극형식으로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가 있어요. 요거 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 각도 30도랑 4 각도 60도를 연산을 할 겁니다. 근데 얘를 더하고 뺄 때는 얘네들 그냥 복소수로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를 곱하고 나눌 때가 아주 간편합니다. 자, 얘네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크기는요 그냥 곱해요. 3 곱하기 4 해주시고 12 각도는 어떻게 하냐 더합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60 해주셔가지고 90도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 나눗셈은 어떻게 되느냐 12 각도 60도랑 3 각도 30도를 나눈다라고 할게요. 나누면은 크기는 곱셈과 마찬가지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럼 12 나누기 3 하면 4가 되죠. 각도는 아까 곱셈은 더했죠. 얘는 빼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걸 빼면 됩니다. 60 나누기 30이니까 60 빼기 3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도 30도가 된다. 60 빼기 30. 이런 식으로 구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두 번째 시간 정해파고류 끝입니다. 제가 정말 스피드 특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여기 가지고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써먹는 거예요. 회의 이론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용 잘 정리해 주세요.